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투심은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또 하락 전환했다가 가까스로 또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자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 오늘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자, 오늘장 이슈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처럼 참 답답하고 습하고 뭔가 좀 깔끔하고 청량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K장이죠. 오를 때 들어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예, 근데 최근에 장을 보면 지금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위클리 옵션이었는데 특별히 장 막판에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근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연속성, 섹터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집중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규 대기 자금이 밖에서 정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미국과 여타 국가에 대비해서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검토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확실성에 또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들어오는 자금들을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뭐 신한지주 다 골고루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강도하고 종목의 시세 반응 정도를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전지로 들어오는 엔솔이나 포울 쪽이 포스코 홀딩스겠죠. 이게 힘 자체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자금은 약간 그 쇼크오버성 물량도 많이 좀 추정이 됩니다. 일정 국내도 그런 물량이 좀 있고. 네. 다만 국내 증시가 아까 오프닝에서 조금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8월 급락 전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다우가 18,000선, 나스닥이 18,000선 임박하면서 8월 급락 전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내로 지수로 환산해 보면 코스피가 대략 2,750, 코스닥이 800선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넘지 못하는 데는 뭐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런 섹터가 간다, 반도체가 간다, 배터리가 간다, 뭐 조선주가 간다, 방산이 간다,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를 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장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투자론정가 매매 인사이트 관점에 놓고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화장품, 음식료, 조선, 방산, 우리가 상반기 동안 갖고 있던 모멘텀, 실적, 그 인사이트는 갖고 있는데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덥석덥석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시장 지수는 요원하지만은 기존의 포지션을 조금 줄이고, 저는 오해로 관망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관망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은 또 한 번 되짚어 보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원하는 포지션을 충분히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관망, 우리 하 대표님 말씀처럼 관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거래 금액이 늘지 않아요. 코스피도 오늘 보니까 8조 8천억 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더라고요.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섹터가 좋다고 해서 쫓아가면 바로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보통 뭐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가치를 놓고 투자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뭐 특별히 매매를 크게 하거나 그런 건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네. 보유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좀 그동안 좀 사고 싶었던 것들, 어차피 같이 내리는 상황이면 그쪽으로 포지션을 좀 옮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장의 어떤 강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교체 매매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그 미국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걸려 있는 건 N입니다. 그 N과의 연동성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맞물려 있는 흐름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네. 한국이 지금 미국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본장을 지금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을 저는 글쎄요,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파월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도 변화가 있겠지만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FOMC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하반기 들어 경주마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발굴한 새로운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R 자산운용의 길건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주마 가족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열심히 아는 대로 수다 잘 떨고 가겠습니다. 네. 네. 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떠시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길 대표님은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랑 부장님이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너무 빠르고 너무 눈치도 봐야 되는 게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막 이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쉽지 않고, 네. 섹터가 여기서 확실한 주도주가 뭐냐라는 것들도 확실치 않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변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뭐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0.25냐 또 0.5냐. 근데 또 사실 잭슨 홀 미팅 끝나고 파월 입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누가 이기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해리스 등판하고 나서 꾸준하게 계속 편차를 따라가다가 아예 이제 거의 조금 벌려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막 집어 던지는 또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장단 맞추려면 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증시에서도 뭐 수급이 연속적으로 올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시장, 어제 시장 3일 정도 딱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섹터가 계속 바뀝니다. 네, 그냥 3일 연속 간 섹터 사실은 뭐 2차 전지 조금 뭐 움직인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네. 바이오주 조금 갔다가 게임주 들어왔다가 또 상대적으로 또 뉴스 있는 것도 확 올라탔다가,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첫 대선 토론,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제 10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런 시장의 형태가 그래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일 이상 가는 섹터가 거의 보지 못한다. 네. 라는 건 수급이 약하다. 결국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는 얘기죠. 국간에서 네. 이심 난다고 좀 넉넉하게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 섹터도 뛰고 저 섹터 뛰고 좀 나눠 먹는데 맞아요. 순환매, 좋게 말하면 순환매지만 서로 뺏어먹기 아닙니까? 네. 하루 여기 갔다가 하루 또 다음 날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말이죠. 자, 오늘 경주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네,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비슷한, 저희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좀 지루한 장이다, 재미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하지만 나름 큰 이벤트들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금통위? 네, 뭐 예정된 동결이었고요. 뭐 최장 기간 동결 유지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 과연 언제 내릴까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은 거의 10월달 인하론이 거의 99%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10월달 정도 금리를 내릴 건데,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보험성으로 인하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면서 나온 주요 매크로 지표를 몇 개 보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금 한 헤드라인 기준으로 2.6%, 근원 기준으로 2.2%, 그리고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3.5%죠. 여전히 이제 물가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 전망을 하더라고요. 5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 2.6% 정도 봤었는데 한 2.4% 정도 내려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도 금리를 지금 동결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가는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더딘 내수 회복이라든지 또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아직 부동산 PF나 이런 것 자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을 좀 던져주는데, 항상 보면 국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내릴 때는 우리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물가가 낮으면 물가를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이론적인 거고, 네. 아마 미국처럼 보장성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요. 내년도 25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낮은 2% 초반입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를 미국이 올해 9월 달에 내리고 또 이제 뭐 12월에 추가적으로 내려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관점은 25년이에요. 그럼 경제 시장 관점에서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26년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해 내리게 돼 올해 24년이니까 네. 실제적으로 내년도 모든 지표는 올해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아예 반대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실제적으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실물 지표가 25년도가 안 좋고 26년도부터 좋아진다면 주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5년도가 좋고 6년도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보는 관점이 좋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이 가지는 게 9월 추석 세고 9월 18일 전후에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나오는 또 두 번째 점도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의외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리 내리니까 선반영돼서 주식을 미리 팔아야지. 그리고 좀 쉬었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누가 되는지 잘 보고 주식을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 보시는 네, 거죠? 근데 대단하시네. 그거는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미국 정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미국이 지금 다우나 S&P 지수는 신고가예요. 그렇죠. 반도체 지수가 못 올라간 거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거지 미국의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300 지수라든지 러셀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가. 그래 우리나라 투자가분들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뭐 앞으로 10월달 인하한다지만 시장은 이미 기존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될 때 주도주 섹터에서 신규 자금을 넣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 조금 좋아질 섹터에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따지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무겁지만은 이제 내년도 내후년 경기를 생각할 때 약간 큰 자금들은 조금씩 밑에서 들어오는 섹터들 우리가 말하는 뭐 헬스케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도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더 티를 내고 싶으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말 9월 달 정도에는 조금 더 시장이 확연하게 결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선반영의 시대라고 해서 미리미리 다 반영하고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사실 금리가 그냥 숫자 자체가 내려가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사실 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좀 쉽게 싸게 빌릴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장점 아닙니까? 그게 교과서적으로 그래도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우선 그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수축이 돼 있고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지금 물가에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정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지금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 향배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금리를 내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인데 다만 이번에 지금 내리는 거는 그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이번에 8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했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혹시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선반영한 측면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정말 B컷이나 그 이상의 어떤 그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에 그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저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FOMC 전후까지가 어떻게 보면 싸게 살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10월 달이 장이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50bp 이제 뭐 B컷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 달 전에 비하면 사실은 그 패드워치 보시면은 한 달 전에 그 0.5, 그러니까 50bp 인하할 거야라는 퍼센트가 3.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32.5%.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용지표 이제 숫자 나오는 거 이제 보셨겠지만 뭐 어찌됐건 냉각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 비컨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부장님 얘기처럼 굳이 비컷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되려 비컷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고민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론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미리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하는 거야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는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는 베스트는 0.25, 0.25, 0.25.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이제 3번 남았으니까 네.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한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저희가 이제 명절 연휴잖아요.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0.25 정도 나오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8월 말에서 9월 뭐 10일, 그다음에 9월 17일 요거 전까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긴 하는데 되려 이 고민되는 시기에 내가 사고 싶었던 애들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고 굳이 B컵보다는 뭐 0.25가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을 우상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8월 22일이죠. 10월 FOMC 전까지 9월 이럴 때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겠군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9월 장을 어떻게 대응할까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일단 금리에 대한 판단도 비어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관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도움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관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한 달 정도를 내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근데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여기서 밀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위로 다시 점핑하고 1차적인 반등이 가장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눌려서 사면 그 다음 목표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이란 말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매수도 관망이고 파는 것도 관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어떻게 보게 되면 10월 달에 갔을 때는 제 생각으로 약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 아마 10월 달의 지수는 8월 달, 7월 달, 9월 달과는 전혀 다른 섹터의 주도주들이 지수를 견인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해 저는 의외로 피컷을 우리가 50bp를 피컷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군요. 내려갈 때 75bp면 자이언트 컷이 되나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25b 베이피 그 단어겠죠.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적용하는. 강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그 금리를 인하하는 폭 자체를 가지고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이게 꼭 캐리 자금 이동을 떠나가지고 가만 생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영국이나 ECB 쪽이 보통 4% 초반이거든요. 네. 전부 다 100bp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비교할 게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물론 뭐 그쪽으로 자금 이동하지 않겠지만은 파월 입장에서 다들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어차피 초반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18일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는 저는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3주의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바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명절적 윈도우 드레싱을 빼고 9월 커트러플 만기를 감안한 수급을 움직이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또 하나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를 세 가지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주 정시는 잭슨홀 컨퍼런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린 일주일을 보낼 거고 네.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다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끝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걸 다시 일주일 끌고 가게 되면 명절절 2주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일주일을 다시 동시 만기화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섹터들이 놓고 보게 되면은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조금 길어져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이 외국인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 자금을 좀 사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검토세 이슈도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은 많아요. 돈을 못 들어오게 정부가 막아놔서 그래요. 그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돈은 많아요. 주변에 보면 돈이 넘쳐가지고 뭐 살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워하는 이유가 한국에는 한국에 돈이 못 들어온 걸 정치권이 막고 있다. 그거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서서히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대형주는 바닥에서 움직일 때 봐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FOMC 때 FOMC가 끝나고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강력하게 나왔다. 근데 마치 그 FOMC가 끝나고 나왔던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에 굉장히 반응을 해서 이제 블랙 먼데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파월이 등판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혹시 잘못된 메시지나 조금 예상 밖을 벗어나는 메시지를 또 던지면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그림도 두려움을 갖고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사님. 일단 그런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전 개인적으로 파월하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네.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사람이 그리고 여태까지 말했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갑자기 미국 경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상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라, 인하를 세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할 가능성도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이 혹여라도 이제 비컷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엔의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증시에서 엔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엔 캐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파생 상품들이 보면은 엔화 숏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번에 이제 주가 폭락했었던 이유가 엔화 숏, 니케이, 그다음에 미국 자산 롱을 했던 것들을 갖다 되감아 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엔화를 사고 그다음에 다른 자산들을 팔아버리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엔 캐리 자금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는데 네. 그런 포지션들에 대한 추가적인 청산 가능성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잭슨홀 미팅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성장의 기울기라든지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장의 그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이요. 최근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이 페니스탁. 1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있는 동전주의 상장 폐지를 반년 이상 앞당기는 이런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도 소위 뭐 코스닥 시장에 이런 그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뭐 일도 벌이고요. 동전주에 대한 대책 뭐 좀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작정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동전주라는 게 우리가 절대 주가가 이제 뭐 1,000원짜리 미만을 보통 동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동전주가 절대 주가가 동전주가 되었다는 그런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그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작아진 거고 네. 주가가 상당 기간 계속 하락을 했겠죠. 거래 대금도 낮았을 거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동전 페니스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동전주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전주가 됐다는 게 주가가 낮아진 거고 시가총액이 낮아졌으면 그 기업의 성장에 뭔가 문제가 있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장 유지 조건에서 조금 타이트한 그런 조건을 내서 상장을 뭐 폐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미국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가지 좀 조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 상장도 좀 많고요. 실제적으로 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동전주가 됐다고 기업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나와도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전주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나 상장을 생각하시는 기업의 임원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장 조건을 조금 유일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장이 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팔로가 끊기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상장하고 나서 그 유지 조건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기업을 투자할 때 확인 가능한 기업의 리스크는 잘해야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기업의 중간적인 변화, 자금 조달이라든지 대출 같은 건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갑자기 실적을 분기 열어봤는데 분기 매출이 5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또 거래소 관리 규정, 상장 유지 폐지 조건에 의하면은 물론 연간 50억이라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리스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에서 말로만 하는 이 밸류업 정책,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밸류업을 갉아먹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오너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장됐다고 상장 첫날 주가 올랐다고 그래서 북치는 게 대수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상장을 했으면 그만큼 상장의 본원적인 우리말이 뭐냐면 오픈이잖아요. 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저는 사실 펜토론도 주주분한테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유상증자 때리면 기업 투자가들은 그 투자 못 하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광복절 연휴 전날 장마칠 때 유상증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부 기업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자주 생기다 보면 투자가분들이 조그마한 주식들 실적 안 나오면 자꾸 외면하니까 그 기업은 멀쩡한데 또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종전주가 된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거래소 상장 담당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IPO 할 때 수수료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나쁜 말로 좀비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확한 사업 어떤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갖고 있지도 않는데 일단 상장은 돼 있어요. 뭐 어느 날 뭐 이런 거 무슨 사업 목적 추가 같은 걸 해가지고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시킨다라든지 소위 나쁜 작전에도 악용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전주들 좀비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건 아닌 거고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동전주들, 좀비 기업들이 좋냐 나쁘냐를 계산을 하는 건데 밸류업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들이 투자하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동전주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 해도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 보시면 동전주 어차피 안 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자금에 따라서 사실은 수급이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해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진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증시를 꾸준하게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 있고 그 입장에서 밸류업이 하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결론은 돈 번 거 대주주나 특정인들한테만 돈 벌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겠다라는 의미고 동전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비가 많죠. 왜냐면 수급도 별로 없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가 안 좋을 때는요. 갑자기 수급이 확 쏠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테마 속에서도 진짜 안 좋은 테마를 주로 끌어가는 게 대부분 동전주거든요. 그러면 잘 가는 애들 수급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진짜 상장은 저는 쉬워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네. 다만 유지 조건은 굉장히 힘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뭔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야 우리도 신사업해. 옛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수소 사업한다. 2차 전지한다. 우리도 소재 사업한다. 요것만 추가하면 주가 쫙 올라갑니다. 근데 한 일주일 뒤, 2주 뒤를 보시면 누군가는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작전주의 뭐 형태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거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뭐 요즘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못 가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서 조금 걸러내야 이게 뭐 진정한 밸류업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과감한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상장을 할 때 이제 예비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승인 신청할 때 그 소위 말해서 투자 설명서라는 걸 제출하잖아요. 네. 그 설명서에서 제기했던 뭐 향후 그 포워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장해놓고 나서 몇 년 내에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받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좀 동전기업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좀비처럼 시장에서 그냥 자본을 빨아가지고 그 자본만 가지고 영명을 하는 회사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정말 짧게만 왜냐하면 이제 오늘 또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가 이 금투세를 놓고 이른바 민생회담이라는 걸 이유로 만나서 이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추석 전에 뭔가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잊을만 하면 다시 발목 잡고 이런 형국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초반 오프닝 할 때 대기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릴 때가 아무래도 금투세와 관련된 자금들은 조금 큰 자금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 기준으로 큰 자금의 기준이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억 단위, 10억 단위 이상의 금액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도 8월 18일에 예정됐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를 조금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시장의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수순대로 이제 당대표가 선정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이후 플로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네. 이번 주 예정되려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아, 또 이재명 뭐, 대표가 네. 일신사항의 사유로 지금 잠깐 이루어졌죠. 네. 만남 자체가 좀 딜레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만남 회동의 트리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물론 바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그런 건 있어요. 금투세가 한국 정시를 뭐 3,000포인트로 당기지 못할 겁니다. 다만 디커플링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올해 24년도 한 해를 쭉 보면 지금의 정시를 만든 거는 상반기 2월 달까지 24조 원을 매수한 외국인 투자가란 말이에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는 한편으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투자의 어떤 쏠림 자체가 조금 완화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롱숏 거래에 대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공격적인 흐름이 못 들어오고 여기에 연기금과 기관 같은 경우는 애초 투자 전략 자체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개인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지금이 벌써 8월이니까 8월 말이에요. 네, 그냥 8월이 아니고 8월 말. 이제 1월 시행이면 이제 9, 10, 11, 12 넉 달. 예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부탁드리옵니다만은 네. 9월 안에 좀 끝을 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추석 전에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바뀐 건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금투세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아닌데 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 시장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인밖에 없어요. 그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농락당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지금 보시면 요즘 보면 상장하는 주식들 그 상장하고 나서 주가 막 급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증시에 수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네. 그 수급을 통해 가지고 산업 자본이 육성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기를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 가지고 앞서 동전주 말씀하셨었지만 계속 상장해놓고 그냥 내팽겨 쳐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게 되면 시장 자체를 살리기가 되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단순히 아까 저기 보니까 권위의 문제라는 얘기도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산업 자본 육성과 우리나라 기반 산업의 성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저기 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투자에 있어 가지고 특히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갖다 외면을 해버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버리면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정상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질질 끄는 게 결국 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못해 합의해져 가지고 선물 주는 듯한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네. 차라리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을 빨리 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정대로 시행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아니면 더 유예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게 할 말 하한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2차 전지 얘기했고요. 그제도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2차 전지를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2차 전지의 수급이 꽤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많이 산다.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해리스 때문인가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선반 마법의 단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선반영. 그러면
지금 선반영하는 게 시기가 언제 걸 가지고 오느냐인 건데 뭐 빠르면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 상반기보다 내년 하반기 이후를 조금 지금 현재 조금 반영하는 게 시장에서는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유인즉슨 시장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눌리고 피해를 본 게 뭐가 있을까를 골라본다라고 하면 또 2차 전지는 당연히 탑에 들어갑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장에 사실은 의료 AI 관련주들이랑 게임주가 팍 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팔아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틀, 3일 가는 섹터가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런 애들을 쉽게 사고 팔고 하루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디스카운트 많이 돼 있고 그래 지금은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선반영했을 때 25년 하반기 26년 걸 선반영했을 때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2차 전지일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얘기가 항상 나올 때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NCM이라는 3억 개를 가져갈 거냐? 네. 네, 아니면은 야 어찌 이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LFP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도 맞거든요. 이거는 계속 싸울 건데 여기서 빵 터졌잖아요. 네, 어찌됐건 중국과 배터리 써가지고 중국 파라시스. 네, 뭐 네. 불도 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호주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도 보면 중국 쪽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 쪽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은 저는 2차 전지에서 악재와 호재를 찾아보라고 하면 악재는 사실은 그렇게 막 들이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캐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뭐 그렇게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건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는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됐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호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경쟁자인 중국 애들 지금 어찌됐건 계속 뭐 된소리 맞고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떨어지고 내년 넘어가고 내후년 넘어가면 뭐가 나을까? 결론은 또 2차 전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반응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그래도 뭐 굉장히 길게 연속적으로 크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네.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사 담는다. 왜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 담는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수급 이야기할 때 금액 기준으로 절대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삽니다. 네. 제일 많이 사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SDI나 LG화학 들어오는 수급을 놓고 보면 네. 일정 부분 뭐 시장 조성자로 구성된 공매도 쇼크 물량도 일정 부분 좀 있고요. 그 여기 들어오는 자금들은 지금 바로 액티브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약간 긴 호흡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시장의 화두가 뭐냐 하면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10월 중순 정도 됐을 때 3분기 실적 이슈가 나올 때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도 잠깐 IT 글로벌 피크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반도체 쪽 이야기인데 실제로 3분기가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분기 기준 최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염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감률이 있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Q와 P가 있지 않겠습니까? Q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P는 소재 메탈 가격의 가격 자체가 하락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이제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난 6, 7월 데이터에서도 판매는 덜 다지만은 이제 마진 자체 원자재 가격이 리튬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의 축소폭이 되게 축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소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있는 거고 여기에 마침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어요. 뭐 이게 약간 트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미국의 포드라는 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두고 GM에 많이 두고 있는데 왜 네. 그러냐면 물론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LG 같은 경우가 GM과 한 4개 이상의 북미 합작 공장을 진행하는 거고 포드도 실제적으로 SK온과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또 어제 나왔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포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해리스가 될지를 보고 베팅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전환 속도에 대한 공장 건설이나 이런 거를 늦춘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11월 8일 날 예정된 미국 대선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덜 팔릴 것 같으니까 고금리니까 비용이 비싸니까 요래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24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7,500 정도의 보정을 받는 차종 라인 자체는 커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서서히 그런 걸 준비하는 자금이 들어온다 보는 거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미국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9월 달에 아까 큰 그 TV 토론이 있잖아요. 네. 이 TV 토론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요?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빨 붙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성분하고 출신이 네.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네. 예, 그 검사 출신하고 이 사학하고 딱 배틀 붙이면은 안 됩니다. 아, 소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빨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언해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 분위기도 실제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IRL 폐지하고 그런 공식적으로 첫 번째 슬로건을 내지는 않거든요. 네. 국내 언론이 좀 과민하게 단독으로 내는 거고, 근데 그러한 모멘텀 자체도 시장은 약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거고, 투자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약간 들어온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SDI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매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베팅은 아니지만은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일 뒤에 이제 두 후보 간의 첫 그 1대1 맞짱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 보실 때 우리 하 대표님 말빨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악재는 다 나올 만큼 나왔고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다시 그 다음 상승 단계로 진입하는 초입인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제가 너무 과한 겁니까?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2차 전지가 원래 3분기부터 회복될 거라고 다들 이제 전망을 했었다가 그게 이제 3분기도 어려워지는 국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6월 달 전후에 가지고 나왔었던 이제 몇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러티브 장세로 대형주들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첫 번째가 ESS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네. 미국 내에서 이제 ESS 쪽 관련해서 배터리를 중국산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건 이것도 2026년 하반기부터 또는 27년부터 이제 관세 부과해가지고 제어를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된다. 네. 거기에 LG가 지금 LFP 쪽으로 해가지고 ESS양 수주한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SDI는 지금 NCM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수주한 게 있었고요. 그럼 미국의 그 ESS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LFP 배터리냐 뭐 NCM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르노로부터 LG 엔솔이 5조 원어치의 LFP 배터리를 수주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 우리도 설비 구축하게 되면은 셀투백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뭐 처져 있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그 LFP 배터리 양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데, 한 가지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시장에서 가장 배터리를 잘 만드는 업체가 노스볼트였거든요. 근데 노스볼트가 최근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율 때문에. 그래서 노스볼트로 발주를 냈었던 BMW가 그걸 SDI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에 들어가 있는 폭스바겐조차도 네. 근본적으로 그 계약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들리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SDI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럽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중국산을 그대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가 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관세 부과를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관세를 좀 부과를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도 CATL 같은 경우도 터키에다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장을 짓기 전에 배터리 업체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양산을 하기 위한 수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현재 유럽에 지금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3사한테는 오히려 유럽 시장이 의외로 우리한테도 또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당장엔 실적에 연결은 되지 않지만 내년 이후를 갖다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반기에는 대형주 쪽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고,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저희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려고 합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IPO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업 공개를 한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TDS팜, 네, 오늘은 또 M83. 상장 첫날에 주가는 뭐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따따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IPO 시장에도 다시 한번 좀 많은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갖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 3주 정도가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클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 뭐 저한테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커피 마시다 보면 꼭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 야, 지금 사는 게 맞아?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대형주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아? 그러면 이제 꼭 하는 말은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더 크다라고 봐요. 근데 개인들은 또 그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당장 뭔가를 수익을 봐야 되고 당장 뭔가 눈앞에 보여야 되고 그러면 그런 위험성 갖기 싫고 그다음에 조금 안전하게는 가고 싶고 수익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IPO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최근에 IPO 하는 애들이 사실은 조금 그런 영향을 조금 받아서 플러스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IPO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돈을 제가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그렇게 많은 주를 받지는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며칠은 잘 들어와요. 네, 근데 그 다음엔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개인들끼리도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주린이 얘기하잖아요. 주린이 필수 코스가 IPO입니다. 네, 근데 들어오면은 그들만의 불문율이 뭐가 있냐면 하루 이틀 안에 팔아라. 네. 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뭐 앞으로 IPO하는 기업들한테는 좋냐 나쁘냐를 따져볼 때 예를 들면 3주 안에 시장이 불안할 때 들어오는 애들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예를 들면 뭐 잭슨홀 좋게 나왔고요. FOMC 금리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앞으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쳐다볼까요? 네, 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의문이 있어서 네. 뭐 IPO 시장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시장의 그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장 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공모가 밑으로 결국에는 떨어지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IPO 약발이 정말 첫 발이 개급발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정답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8월 달에 IPO 첫날에 그 가격 상승의 제한폭을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이제 400%까지도 올라가서 어제 이제 그런 신화가 하나 나왔던 거죠. TDS팜이라는 회사가.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들어오는 자금들은 사실은 그 기업을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시세를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냐 하면 이겁니다.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코스피에 들어오는 거 말고 코스닥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 그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수요 예측 기관 수요 예측 확률이 만약에 1000대가 넘었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와 인기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기관 수요 예측 확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보유예수에 대한 락업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첫날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 자체가 작다는 거죠. 네. 여기에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게 작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는 참여는 작고 기관의 수요 예측이 높았으면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작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투기적 자금 하루에 상한가 제한 없는 최대 400%까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기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고 한 2,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기 들어온 자금도 대부분이 신용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 자금이에요. 미수는 1+2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IPO 첫날의 시세와 일주일 정도의 시세는 기업 펀더멘털과는 별개 거의 돈 놓고 돈 먹기. 잃지는 말자. 따면 왕땡.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전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게 왜냐면은 공모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차피 그 주관사에서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주관사에서 책정한 공모가라는 게 기업 가치를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책정을 한 건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따따블이 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이 강세장일 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페나께 같은 그림도 나왔잖아요. 네. 그건 인위적인 수급에 의한 장인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첫날 그렇게 급등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태풍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태풍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순작용도 합니다. 대기를 정화하고 생태계를 또 활성화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태풍과 같은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쫄지는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경주마였습니다.